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강원도는 44개의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면 좋겠지만 긴 시간의 노력이 오늘 하루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여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또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죠. 그간의 긴장과 피로 털어버리시고 오늘만큼은 평온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G1 뉴스쇼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에 나올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요즘 정치권 보면은 국정감사를 끝내고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듯합니다. 당세를 결집하는 행사도 계속 열고 있죠? 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반년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새 정부의 첫 성적표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 대선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정치 지형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수렴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했는데 6년 만에 연 행사입니다. 강원도 지역위원장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여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크숍 내내 강조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여러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현재까지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이긴다면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 정권에서 망가뜨린 정부를 새 정부가 잘 살려놓고 있지 않느냐, 또 지방선거에서 다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다, 지방정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큰 틀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당, 대통령실이 원팀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절실할 것 같긴 한데요. 계엄이나 탄핵 여파로 상당히 위축돼 있긴 한데 지방선거까지 밀리면 타격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선거 때가 되면 야당에서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심판론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또 구도를 볼 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지도부와 소속 광역단체장이 당사에 모여서 지방선거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걸 예로 들면서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건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독재의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도 민주당, 또 국회도 민주당인데 지방 권력까지 내주면 안 된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지세가 강한 TK와 강원도에서 승리하고 내처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략지역인 셈인데요. 어제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도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단체장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고 면박을 준 점이나 최근 강원도에서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하면서 도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천룰이 가장 관심일 겁니다.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국잘싸, 일잘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을 위해 또 일하기 위해서 잘 싸우는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다. 후보자 역량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후보 경선에서는 민주당이 권리당원 비중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완전 국민 경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최종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사투가 벌어지겠군요.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네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국감을 마무리한 국회가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운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003억 원의 국비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삼선의 중진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회의원 모시고 강원 발전 위한 국회 역할은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원도가 예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추가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예산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런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측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003억 규모의 정부 예산을 이미 확보해가지고 넘겨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 당시에 정부 안에 담기지 못했던 사업 또 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심사에 앞서 열렸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님 역할이 아주 돋보였던 것 네.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가 정선군 현지에서 열렸었죠. 의원들과 함께 폐광 대체산업 부지를 현장 시찰하셨는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네. 산업산자위원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현재 감사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석탄 산업 지역은 우리 국민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우리 산업화 시대에 석탄 산업이 없었다면 우리 산업화는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다. 예. 또한 우리 생활비 생활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쌀값과 연료비, 연탄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생계비를 낮출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산 지역의 노동자들 또 이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예. 석탄 산업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야 될 시기에 이미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강원랜드가 이 개업을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강원랜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정치권의 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목격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요. 또한 석탄 산업 이후에 새로운 산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척의 이 중립자의 가속기 기반의 의료크로스라든가 태백의 청정 메탄올 또는 핵심 광물 사업 등 이런 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우리가 보고 직접 느끼자 해서 한번 모시고 왔고요. 어쨌든 의원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석탄 산업에 대한 그간의 공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대체 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8월에 태백 삼척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향후 사업 계획하고 후속 과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사실 이런 대체 산업이 폐광 이전에 준비되고 폐광과 동시에 이런 이 광산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야만 됩니다. 다만
2022년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폐광대물에 인해서 대체 산업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서둘러서 대체 산업을 마련했고요. 그것이 삼척의 의료 클러스터 단지고요. 또 태백에는 핵심 광물, 그다음 청정 메탈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8월달에 우리 정부의 이 사업으로 이제 이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정부 안에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한 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산 근로자들 또 이후에 또 새로이 또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석탄 산업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최근에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10월 달에 2건을 발의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 광부라고 칭해진 석탄 산업 종사자들의 이런 그간의 이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석탄 산업 종사자들을 기리는 광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넣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폐광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석탄 산업 지역을 칭해 왔습니다. 이 폐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면 폐자가 들어가면 대개가 이게 부정적이고 예. 또 어떤 뭔가 이 종말을 구하고 뒤가 없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폐광이라는 말보다는 석탄 산업이 종말을 구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는 지역, 미래지향적인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좀 바꿔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예.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폐광 지역을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담은 두 가지 법안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네.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준비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권력의 이 분립 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제가 지금 야당 의원이니까 좀 정부 측에 좀 쓴소리도 좀 해야겠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자유민주주의가 신장이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약 4개월간 지켜본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복 이후에 80년 또 그다음 정부 수립 이후에 77년간 우리가 쌓아온 토대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방 정부가 다 마저 이 여당으로 넘어간다면은 이 정부와 그다음에 의회 또 지방 권력까지 다 넘어가서 견제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바로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에서 보셨듯이 어느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당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후보로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 주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해주시죠, 나오신 김에. 네, 저는 2016년 10여 년 전에 우리 지역의 동해 삼척 당시에 주민들의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에 놓고 일해 왔습니다. 또 한동안은 또 여당이 됐다가 또 다시 야당이 됐습니다만은 늘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오로지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국민 바라보고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2만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강원 발전 위한 국회 역할이었는데
어떤 이슈 토크 히트송을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고민하다가요. 예. 생각한 게 우리 이 강원도에서만큼은 예. 여든 야든 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우리 도민들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하자.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우리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가수의 배장에 최근에 당선된 박상철 가수의 예.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 무조건은 우리 노래 가사와 같이 우리 오로지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무조건 또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겼는데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네.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도 무조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무조건. 네. 아주 좋은 취지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강원도와 강원 정치권이 좀 똘똘 뭉쳐서 네. 정치력을 좀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철규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홍보, 광고 목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그중 정당 홍보 현수막은 명절과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데요. 그런데 선거철이 아니어도 거리에는 여전히 정치인 관련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미관상 좋지 않아 도시 경관까지 해치면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뭐 현수막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싫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좋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있어서 뭐 보기에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진영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 같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최근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피로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지만 절차상 제때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또 과격적인 표현, 또 혐오적인 표현 문구가 많아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표시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철거가 늦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치 현수막을 보면 과장과 왜곡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버젓이 기재한다거나 특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잃은 정말로 특권적 조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곳에 부착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은 특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들은 가로등 옆과 대로변에 게시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 점에 반해 일반 광고성 현수막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인데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정 게시대 위의 게시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 등에 게시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정치 현수막은 저희가 춘천시와 저희 협회가 방지단 활동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정치 현수막은 철거를 못합니다. 각 정당에서 철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구로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공하고 이렇게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죠. 될 수 있으면 시일 기간대에 철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에 따라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무효 판결 내렸고 지자체의 단속 권한은 힘을 잃고 있는데요.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문제는 정당 활동의 보장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매우 중대한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혐오나 증오 발언에 대한 규제를 담은 현수막을 규제하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에 대한 좀 본격적인 규제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는 정당 현수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 그래요. 그 사실 최초의 이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당초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건 개정을 해서 결국 정치권에서의 자극적인 홍보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당 현수막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으로도 피해주지 않으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혐오적인 말은 가리고 아니면 아예 없애고 현수막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에서 특히 보행자 같은 경우는 도로 쪽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특권적 조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나 왜곡이나 과장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좀 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자정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 제도의 어떤 개선이 따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 게시가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제도 보완과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편은 줄이고 안전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올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부터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까지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쉽고 재밌게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좌우지간 주제가 요즘 정치 왜 그래? 예, 뭐 요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주제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란 입장, 국민의힘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누가 봐도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론이 지금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관례대로 했던 대로 항소를 해서 뭐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서 분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석방했을 때도 기소 기간을 계속 날짜로 계산하다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분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검찰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들을 큰 사건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장관이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졌던 것 같고 차관도 뭐 수사지휘권 발동하겠다 이런 누가 봐도 좀 외압의 성격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누가 봐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시키도록 지휘했다는 의혹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올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김만배에 대해서 항소를 무마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똑같은 구조로 보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김만배 일당의 판결문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401번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민간 개발을 주장을 했다. 공영개발 저지 반대 집회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관계가 다 나오고 있고요. 또 김만배 일당이 민간업자랑 결탁을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댓글을 지원하고 또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또 특정 종교를 포섭하고 이런 일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업자를 시장이 사업권을 줬다라는 게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금 구형을 7,800억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400억밖에 추징은 안 됐어요. 이거 항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캄보디아 사태가 대한민국 한번 휩쓸었는데 캄보디아 갔다 온 범죄자들이 100억을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을 피해 금액이 발생했는데 3, 4억 추징금 나오면 당연히 항소해야죠. 항소를 안 한 거는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요. 그 동안에 검찰들이 뭐 봐주기 수사, 정치 검사니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검찰의 개혁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끊길까봐 그 점이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검찰 내 반발이 거센데 네네.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별 얘기가 그렇죠. 없다가 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만 들어서면 선택적으로 반발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들은 항상 반발을 했죠. 예.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운 것도 검찰이고요. 김영삼 현직 대통령일 때 아들, 김대중 현직 대통령일 때 아들, 이명박 노무현 현직 대통령일 때 친형, 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한 검찰개혁이 굉장히 가속화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 안 한 거는 왜 그러면 반발 안 했냐? 항고는 종국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다시 구속됐잖아요. 그때 날짜 계산이 어떻니, 뭐 헌법재판소 얘기가 어떻니 해서 검찰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가 항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항고를 안 해도 본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항소를 안 했잖아요. 항소를 안 해서 김만배 일당의 무죄가 나온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러한 등등을 또 추징금을 지금 400억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결정된 거예요. 종국 결정이 된 겁니다. 항소를 안 해서. 이게 어떠한 영향이 있냐? 지금 남은 거는 배임죄 하나만 남았어요. 이 배임죄를 지금 민주당에서 없앤다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배임죄 없애면 김만배 일당 면소받습니다. 배임죄를 없애도 뇌물죄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된 종국적인 결과가 초래를 했다. 검찰이 그동안 반발을 안 했던 거는 본 사건에 영향이 없으니까 항고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항소를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미 그 종국적인 결정을 초래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달리 계산을 한 거, 뭐 70년 동안에 뭐 날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바꾼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춘천지검장께서도 이제 뭐 이 반대하는 거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모든 검사장들이. 아니 모두는 아니에요. 네. 한 두 분 정도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두 분 빠져 있고. 뭐 연수원 신임 검사까지도 다 넣는 다 이렇게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왜 측정 찍어가지고 이것만 반대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먹힐 수가 있어요, 얘기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죠. 이제 김건희 씨 그 수사했을 때도 뭐 황제 조사, 뭐 경호처 가서 조사를 했을 때도 뭐 별말 없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아까 말씀드렸고, 또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당시에도 다 항소 포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건에 대해서 다 막 검사해서 뭘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방향보다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찰에서 이번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좀 잘못됐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노만석 검찰총장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다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나는 항소 포기 결정하면서 뭐 항소 포기 본인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본인의 뜻이 아니시면은 뭐 검사가 뭐 검사 동일체 원칙도 있고 뭐 상명하복 이런 조직 문화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이 항소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으면은 항소했으면 됩니다. 저는 뭐 해야죠. 맞습니다. 했었어야 돼요. 네.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이 내려오고 하면은 그건 더 심한 내압으로 분명히 규결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알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항소를 안 하신 네. 건지 이런 불분명한 부분들을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선 본인들은 사표를 내시고 그냥 끝 처리를 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검찰들도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그 항소라는 거는 A4 용지 한 장에 사건 번호 쓰고 항소합니다 5글자만 쓰면 돼요. 변호사가 항소하던 검사가 항소하던 한 장만 쓰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 가서 다투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윤미섭 의원님께서 항소를 왜 안 했냐라고 이제 검찰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항소장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 얼마나 큰 외압이 내려왔으면 항소를 안 했겠습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다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하고 항소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항소장 하려고 하니까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항소하지 말라고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박철우 반부패 부장 올해 7월 달에 경향신문에 나온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추미애의 입 화려한 복귀라고 그 박철우 화려한 복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검찰 아닙니까? 지금 양분한 그 국회의원도 정치검찰 출신이고 이성윤 국회의원도 정치검찰 출신이에요. 다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정치검찰들 다 민주당에 가 있는데 무슨 논리로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주제 여기니까.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이 뭐 지금 검찰 수사검찰이나 공소검찰이나 다 이제 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네.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하는 결정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거기서 이제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그런 뭐 외압이 있으면은 중앙지검장이 직접 아무도 손에 거치지 않고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써서 냈으면 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해서 얼마나 큰 돼요. 외압이 내려왔으니까 네. 중앙지검도 그걸 못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냈으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아까 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게 좀 궁색했어요. 그렇죠. 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또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항소 안 했다. 장동혁 대표, 뭐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있고요.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에서 구형을 보통은 뭐 허위사실법 간단한 거는 구형을 보통은 한 150만 원 합니다. 그중에 한 90만 원, 80만 원 나오면 항소를 안 해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피해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지금 7천억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7천억을 성남시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7천억이 날아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어요. 이거는 비교 대상의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를 공감합니다. 네, 흥분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7천억 원을 네. 대장동 범죄 수익금 7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 네, 네. 이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사건은 이제 재판 결과가 구형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거보다 사실 추징금을 얼마나 매일 거냐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구형이 아무리 많아도 한 6, 7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 돈 추징 안 당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로 결정적으로 이거를 다시 추징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7,800억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다 좀 추징을 못하고 결국에는 473억만 추징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법리적 심리나 이런 거를 다시 검토받기 위해서는 항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다시 추징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 지금 항고를 안 해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냥 무죄로 나온 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민사소송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이 판결문에도 민사소송으로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도 굉장히 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번에 항소를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때문에 이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법리적으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인데 일단 불법행위인지가 아닌지가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고 또 형사법원에서 손해액의 범위가 판결이 나야 돼요. 7천억이 없어졌는데 1심 법원에서 판결한 게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400억밖에 지금 추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은 전두환 추징법 만들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몰수 추징법 만들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냐. 이게 지금 너무나 좀 이상한 지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냐가 좀 이상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장도 사건 일당들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하기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형도 많이 나왔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항소를 하면은 이제 추징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데 그걸 무리해서 너무 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이 된 데 이어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세 차례나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동안에 불응을 해온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윤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늦게 구속된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체포, 한동훈 체포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 안 한 문제들이 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구속이 돼서 이 내란 특검이 약간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동력을 더 얻었으면 좋겠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SNS에 12월 3일 날 글을 올렸는데 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라, 한동훈 대표 체포해라 이런 것들을 글을 직접 쓰셨고 그리고 본인 이제 수색 영장 받았을 때 그 판사를 수색 영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판사를 알아가지고 그 판사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래가지고 좌표찍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좌표찍기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가사일 2번째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국민의힘 대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황교안이면은 뭐 국민의힘은 뭐 부정선거 주장론자들입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상식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3번째 있을 때는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나와서 일단 잡아다 놓고 수사를 하고 이거는 뭐 간단한 명예훼손죄건 모욕죄건 뭐 누구한테 돈을 꾼 사기죄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계엄 이런 게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그 전 총리를 체포를 한 거는 제가 법리적 시각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청구할지는 지금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냐,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냐, 또 내란을 정말 선동을 했냐 이거는 법리적으로 본 문제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어느 때 총리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총리입니다. 총리를 하신 지 벌써 한 6, 7년 됐어요. 그러한 와중인데 지금 이 계엄과 관련돼서 뭐가 있겠냐라는 시선 하나 드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왜 기각됐냐면 계엄령 발동하고 법무부 직원들한테 야, 계엄을 발동했는데 법무부에서 뭘 해야 돼? 알아봐봐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 시각, 특검 시각에서 보는 선동이라는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 군청,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직원들한테 매뉴얼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 지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보면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도주 우려의 우려가 없다 이게 아니라 범죄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대표 당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100만 원대 명품 손가방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의례적 선물이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 한 중진이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감싸면서 이게 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먼저 강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선물이라고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김기현 그 전 당대표의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랑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동기 동창이고 친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네. 생일 선물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100만 원짜리의 선물을 예의상 했다는 거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선물을 준비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뭐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뇌물죄로 갈지 안 갈지의 부분은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선물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공무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는 공무원이잖아요. 뇌물죄가 바로 적용돼요. 이런 선물 주면. 그 부인들, 배우자들, 남편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지위를 따로 규정을 해야 돼요.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 배우자가 받으면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어떠한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도 이거를 단죄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앞다퉈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거의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기준이. 그리고 뭐 이런 선물의 가액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만 원입니다. 예, 5만 원 아래로 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게 이제 15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이제 성일종 의원께서는 100만 원이 무슨 예, 이 그렇게 말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가방에 그 대가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편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방에서. 감사하다. 예, 네. 감사하다. 예, 정확하게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 편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국민의힘이 불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받은 여러 가지 그 결혼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야 공천 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승리 기여도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좀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전투력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청년 발굴 오디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어요. 강 변호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청년 발굴 오디션 계획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한 15년 전부터 매 당에서 매 선거 때마다 해왔던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발굴을 해서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죠. 적재적소에 앉혀야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번 총선에서 1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 자체를 다시 취소시켰어요. 1등인데 공천을 안 주고 그러한 이력이 있었는데 각 당에서는 이런 오디션으로 발굴을 했으면 좀 약속을 좀 지키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또 희한한 양상이 뭐냐면 이런 오디션에 몸담는 사람들이 뭐냐면 청년분들 중에 정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가 정책을 펼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슈퍼챗을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도 잘 속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오늘 이제 광역지사들 다 모였는데 아마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온라인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당의 공천에 이제 당원 참여를 많이 보장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성 지지층들은 투표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강성 지지층에게만 어필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양당에서 일단 조기 대선,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 뭐 기여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일단은 애매모호해서 일단 그럼 뭐 유권 유세에 많이 나온 사람을 할 거냐 뭐 이런 판단이 좀 애매해서 이게 결국에는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잘 보이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전투력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 정치도 싸움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정당의 호위무사 선출대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제 말했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제가 이걸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지방 행정과 지방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다.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뽑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쟁이 중앙정치에 있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인데 이 정쟁을 지방의회나 뭐 지방정치까지 다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지난번에
개혁신당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을 때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문장 능력 작성과 문장 해동 능력 작성이 있으면 좋겠다 시험을 도입했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는 아까 말한 제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은 그 어떠한 그 연수를 받으면 혹은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을 그 공천에 반영을 하는 게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시스템 공천은 괜찮은데 조기 대선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애매해요. 아마 당대표 포상으로 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대표 포상도 이게 또 애매한 국민의힘도 그 지금 당대표나 나경원 그 기획단장이 그렇게 강성 있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뭔가 도식화를 해가지고 시스템적인 공천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그 기준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당들이 다 이렇게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계속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요즘 정치 왜 그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줄 평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요즘 양당 왜 이래로 하겠습니다. 양쪽 다. 네. 예. 강 변호사님. 대장동 수천억이 어디 있는지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좌우지간은 계속해서 중앙, 강원 가리지 않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맛깔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이번 주 이슈가 되는 정치 현안은 뭔지, 왜 이슈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좌우지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It's a beautiful day.